저희는 이번 계산내각 겨울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된 우충환, 홍석준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벌써 작년에 2021년에 이미 저희 둘이 모여서 톡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주제가 이 Toward Interceptive Artificial Intelligence였는데 오늘은 이것보다 약간 더 확장판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 연구 자체라기보다는 관점 위주로 조금 더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내각의 겨울학교의 저희 주제가 뉴로사이언스 앤 AI인데, 뉴로사이언스와 AI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왔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뉴로사이언스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많은 이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뭐 펄셉트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뭐 PDP 모델이나 호필드 네트워크, 그 홍석준 교수님께서 이따가 또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헬름홀츠 머신,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 뉴로사이언스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넘어갔고,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또 뉴로사이언스에 인스파이어를 해서 많은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뭐 태스크 디자인이나 스티뮬러스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해석 등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점점 더 AI에서 뉴로사이언스로 넘어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이런 굉장히 많은 멘탈 패컬티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각자가 연구를 해왔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도 RL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특화된 태스크를 잘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약간 덧붙여지는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뉴로사이언스와 AI가 정말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계속 던지고 있는데, 뉴로사이언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코어런트하고 또한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저블한 시스템으로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하는 그런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에서는 이것도 이제 통합해서 좀 제너럴리 캐퍼블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더 활발히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가장 프라미싱한 티오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액티브 인퍼런스인데요.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특히 또 바이올로지컬리 굉장히 플로저블하고 그럴듯한 그런 유니파이드 티오리를 제안했고, 그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텐저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최근에 AI에서는 이렇게 모델 베이스드나 골 어텐티브 RL처럼, 그러니까 제너럴리 케이퍼블한 인텔리전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바이올로지컬 플러저빌러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에너지 이피션트하지 않은 시스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스테이트와 인터널 모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인간과 같은 어떤 인텔리전 시스템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익스터널 스테이트 environment겠죠. 그리고 또한 internal state, 우리 몸의 장기와 어떤 내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브레인과 저희 몸과 같은 인터널 모델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더 드리겠지만, 크게 봐서 이런 external state에 대한 인터널 모델에 대한 얘기가 바로 predictive and generative mind, 오늘 홍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이고, internal state와 body, 그리고 뇌에서의 몸에 대한 인터널 모델에 대한 것이 바로 interceptive AI,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내용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휴먼 레벨의 인텔리전스를 더 잘 이해하고 이것을 AI를 더 개선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셉티브 AI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퍼셉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익스트로셉션과 인터셉션이 있습니다. 익스트로셉션은 외부의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물론 이 오감 중에서도 조금 더 내부에 대한 어떤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오감은 외부의 환경을 지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 인트로셉션은 반면에 몸의 내부 환경의 상태를 지각하기 위한 것들이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페인, 플레저, 호미오스테시스, 에펙트, 이모션, 인플라메이션 등등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에서부터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에 이르는 이 지각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까지 AI들은 대부분 이 익스트로셉션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컴퓨터 비전이 기본적으로 이 익스트로셉션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인터셉션이 AI에게 없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터셉션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 있어서 또 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또 불구하고 AI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터셉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임퍼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서바이벌이죠. 어떤 작은 싱글셀 크리처부터 휴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struggle for existence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인터널과 익스터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외부 환경 안에서 relatively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고 있는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필요한데요.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결국에 어떤 축에서,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바이어빌리티 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타이트한 바운드 안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고, 이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우리의 내부 환경이 얼마나 이 바이어빌리티 존에 가깝게 있는지, 이 셋 포인트라고, 요 중간 점을 셋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셋 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감각하고 센스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from within으로부터 이렇게 센스하는 것이 바로 인터셉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monitoring or inferring the internal state on the state space, 이 state space는 internal state 에 대한 어떤 베리어블들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어떤 바이어빌리티 존 안에 이제 머물게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셉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인터셉션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두 분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 클로드 버나드, 이분은 이제 모던 익스페리멘털 피지올로지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코인한 텀이 굉장히 중요한 텀이 있는데, 이 밀리오 인테리어라고 하는 텀입니다. 인터널 밀리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오르가니즘의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를 표현합니다. 이 이후에 이 월터 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이 클로드 버나드의 혹은 클로드 베르나르라고도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 베르나르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제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용어를 만드셨고, 뭐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Fight or Flight Response라는 용어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The Wisdom of the Body에서 이 호미오스테이시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책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분은 이 바디가 어떤 위즈덤을 가지고 있다,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내용을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디가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를 어떤 바이어빌리티 존에 머물게 하게끔 하는 그런 조절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비헤이비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AI에는 이러한 점들은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브레인 시스템을 봐도 이거는 이제 1998년에 메술람이 썼던 논문에 이런 브레인 하이어라키에 대한 건데, 이 하이어라키에서 이 탑이 바로 인터널 밀리오에 대한 거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이거는 최근에 프린시펄 그레디언트 연구로 또 다시 한번 재해석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굉장히 이 것 브레인 인터랙션이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이 인터셉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브레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풋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사실 아프거나 좋은 게 뭔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알고 태어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알런 튜링이 이런 이제 어린 차일드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해서 좀 디벨롭을 시켜보자라는 제안을 1950년대 벌써 했었는데, 이때 물론 이 인터셉션을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차일드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해서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 인터셉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여기 계신 안토니오 다마지오에게 연결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에너지 레귤레이션을 뇌기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리사 바렛, 비잉 유라는 책을 최근에 낸, 그리고 비스트 머신이라는 말을 했던 아닐세스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인터셉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트렌드 인 뉴로사이언스 작년 초에 이런 특집호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제 트렌드 인 뉴로사이언스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지만, 이 아닐세스도 그렇고 최근에 이 인터셉션을 베이지안 브레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실험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베이지안 브레인의 관점은 사실 부분적인 관찰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추론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에 대한 이론인데, 즉 프라이어와 이 관찰에 근거한 라이클리후드로부터 이제 포스테리어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여기에 분모인 P of O는 인트랙터블합니다. 이것을 다 알기가 어렵죠. 모든 옵저베이션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등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나 베리에이셔널 베이즈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 기법인데, 칼 프리스턴을 위시한 많은 분들이 이 베리에이셔널 메소드가 실제로 이 인간 등의 인텔리전 오르가니즘들이 하고 있는 어떤 추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어떤 제너티브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프레딕션을 하면서 실제 관측에서 얻어진 그런 값으로부터 이 프레딕션 에러를 계산하고 이것들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포스테리어를 추측해 나간다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프레딕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인터널 모델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관찰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액션을 통해서 저희의 관찰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인트로셉션과 관련이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모델 업데이트에는 사실 세 가지 다른 타임스케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타임스케일로는 이 프레딕티브 코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하이어라키컬 뉴럴 프로세스를 통해 이제 추론을 하고 세상을 펄시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이따가 홍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타임스케일로는 러닝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브레인이 실제로 시냅스를 바꿔가면서 뉴럴 플라스티시티를 통해서 기억과 지식을 형성하고 빌리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긴 타임 프레임으로는 이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셉션의 맥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에 커넌트와 애슈비가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제안했던 이 굿 레귤레이터 티오럼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굿 레귤레이터 티오럼이 이제 말하는 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Every good regulator of a system must be a model of the system. 이 말이 맞다면 저희가 진화를 통해서 갖춰야 하는 이 몸의 형태는 바로 저희가 있는 이 니쉬 그리고 environment를 가장 잘 모델링하는 어떤 모델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 게, 이 내추럴 셀렉션이 사실은 이 베이지안 모델 업데이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 내추럴 셀렉션은 결국 이 모델 셀렉션과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플러저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인트로셉션과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 인트로셉션은 우리 몸의 내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 몸은 우리 이 니쉬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고,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개발된 모델이고, 이 인트로셉션은 바로 이 모델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레딕션 에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베이지안의 방식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액션을 통해서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는 거는 바로 이 옵저베이션 샘플링을 바꿔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요. 즉 저희가 행동을 통해서든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바꿈으로써 저희의 옵저베이션 자체를 바꾸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델 에비던스인 이 밑에 있는 P of O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 P of O를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나온 논문에 굉장히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P of O는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로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찰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어떤 옵저베이션에 대한 프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진에 이제 계속 기록이 돼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모든 생명체에 대를 거쳐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항상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오르가니즘이 가장 프리퍼하는 옵저베이션 상태, 이 몸의 어떤 피노타입이 가장 선호하는 상태를 P of O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이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옵저베이션을 가장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P of O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 옵저베이션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셀프 에비던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자신의 모델을 가장 잘 서포트하는 증거를 찾는 것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P of O 디스트리뷰션은 한 오르가니즘의 존재를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P of O가 낮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바로 어떤 죽는 상태와 같은 것이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 of O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게 되고, 이 P of O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된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인트로셉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아닐세스의 표현을 빌자면 이 인트로액션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 오르가니즘이 생존이 가능한 이 바이어빌리티 존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P of O의 로그를 씌우면 이제 에비던스가 되는데, LMPO, 그래서 저희 그룹 이름도 이제 LMPO인데, LMPO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액션은 인트로셉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익스트로셉션은 오히려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탐색하고 더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인 목표, 에피스테믹 골을 추구한다면, 이 인트로셉션은 조금 더 프래그매틱한 골, 즉 P of O를 높이기 위한, 나의 피노타입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몸의 조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셉션은 조금 더 프래그매틱한 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P of O를 사이버네틱스 관점에서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애슈비는 Design for a Brain이라는 책에서 이 Essential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이 키 베리어블들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항상성에 대한 베리어블들이죠. 바디 템퍼러처라든지 글루코스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이센셜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서바이벌을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는데, 이 이센셜 베리어블이 리밋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거를 서바이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후에 이제 인터셉션을 AI에 적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 인터널 스테이트는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합니다. 저희 몸에 있는 장기도 굉장히 많고, 이것을 뭐 원자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원자들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은 이것을 요약하는 어떤 요약치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인터널 스테이트를 리듀스한 이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이제 매핑이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인터셉션은 바로 이 로우 디멘셔널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인퍼런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의 셋 포인트도 보통은 몇 개 안 되는 이센셜 베리어블들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이 어떤 어트랙터 포인트를 형성하게 되고, 이 셋 포인트를 중심으로 바로 P of O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of O가 바로 이 어트랙터를 형성하는 그런 데서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P of O가 높아지고 많이 멀어져서 바이어빌리티 존을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과 같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센셜 베리어블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체의 경우에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이 그 스피시스 스페시픽하다는 겁니다. 즉, 각 스피시스가 처해 있는 그런 니치,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에 딱 맞게끔 이런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센셜 베리어블과 예를 들어서 변온동물의 이센셜 베리어블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AI에 적용할 때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그런 종들을 만들 때 그 니치를 정의하고 그것에 맞는 이센셜 베리어블들을 디자인해주면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이 아비트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센셜 베리어블에 의해 정해진 이 셋 포인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생리학적인 용어로는 알로스테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저희 몸이 어떤 하나의 셋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셋 포인트를 계속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건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인공지능과 특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강화학습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렇게 바디가 있고 저희의 어떤 지금 이 피지컬 월드에서 같이 공존하는 존재들을 생각해보면 이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뭐 이 로봇 자체가 자기의 상태를 어떤 센스할 수 있는 센서를 저희가 달아주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어떤 것을 EV로 만드느냐, 이센셜 베리어블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 로봇들은 저희가 정의한 생존을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센셜 베리어블을 이런 익스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다른 태스크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스티드 되게, 예를 들어서 making them being nested and hierarchical 하게 해서 이 이센셜 베리어블들에 대한 학습과
이 external world에 대한 어떤 학습을 연결을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인 앤디 클락은 생명체에 대해서 action oriented, interceptively informed agent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인트로셉션과 액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나 에이전트들이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트로셉티블리 인폼을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이피션트하지 않은 AI들은 앞으로 쓸모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사 바렛도 에너지 이피션트가 이제 키 투 서바이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AI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사실 프레딕티브 코딩과 같은 좀 더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저블한 시스템 알고리즘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홍 교수님이 또 좀 더 자세히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로는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때 인간의 발달과 유사한 트레젝토리를 통해서 학습시킬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즉 아까 봤듯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인터로셉션은 다 갖추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세상에 대한 센서들이 더 정교화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까 보셨듯이 이 인터셉션에 대한 감각은 태어나자마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 같은 거는 완전히 발달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터널 스테이트에 좀 더 집중된 학습이 되고 나서 익스터널로 가는 거죠. AI를 발전시키는데 이 발달의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가자고 하는 거는 사실 기존에도 2001년 사이언스 논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이 인트로셉션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인트로셉션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알란 튜링의 어떤 시도를 재해석해서 저희가 인트로셉션 to 익스트로셉션의 방향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성공적인 강화학습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존 RL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고려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코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아비트러리하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다 아웃사이드로 보고 이것을 part of its environment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이 접근은 이 에이전트의 이센셜 베리어블들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의 니쉬에 맞는 이 인터널 스테이트 내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 어댑터블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이 앤드류 바르토 교수님이 2004년에 이런 논문에서 여기 보시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를 이렇게 만드셨고 여기에 있는 코트를 한 번만 보자면 이미 인터널 스테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브레인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which includes information pertaining to critical system variables 이게 이제 essential variable과 굉장히 뭐 완전히 같은 의미인 것 같고요. as well as memories and accumulated knowledge 해서 이런 어떤 브레인의 아까 두 번째 타임 스케일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메모리나 knowledge, belief system 어떤 브레인의 뉴럴 플라스티시티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르토 등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인터셉티브 AI가 이런 예전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좀 부활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Where do rewards come from에서는 All rewards are internal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트가 있었고 여기도 앤드류 바르토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Where does value come from이라고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에서는 이런 Reward must be intrinsic 이 Reward paradox라는 말을 코인했죠. 그리고 또한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이런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AI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굉장히 잘했지만 이게 whose goal이냐 누구의 목표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 필드에 던져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답으로 저희는 인트로셉션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저희 접근이 최근에 이런 unsupervised RL, 메탈러닝, 그
그다음에 컨티뉴얼 RL, 뭐 골 컨디션드 RL 이런 키워드 굉장히 핫한 이제 주제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월드 모델이나 드리머까지도 가장 최신 업투데이트한 RL 방향 발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란 튜링의 차일드 마인드로부터 쭉 이어와서 이 크리스토퍼의 리워드 패러독스까지 이 쭉 이제 순서대로 적어본 건데, 이 역사 속에서 저희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를 넘어서서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AI를 좀 추구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 AI의 이센셜 베리어블을 디자인하고 그것들의 니치를 디자인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인터셉티브 AI는 이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익스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는 이 홍석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ive and Generative Minds인데요. 우리 뇌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가리키는 실험적 증거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부터 라지 스케일 시스템,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의 이런 몇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또는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센소리 에비던스들을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리딕션 기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프리딕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경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어리가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이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딕티브 코딩과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어떤 관점이 바로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어리입니다. 이 1997년에 버나드 바르스가 액세스 컨셔스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그것을 더해서 이 대한이 1998년도에 글로벌 뉴로널 워크스페이스 시어리를 가지고 왔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는 여러 가지 이제 언컨셔스니스부터 컨셔스니스까지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아키텍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부, 페리페랄부에 있는 구조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독립된 인지 기능들, 센소리, 메모리, 어텐션 같은 독립된 기능이라고 치면, 이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센소리 채널들은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중앙부에 있는 이 부분은 굳이 뭐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올라와가지고 센소리 채널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정보를 쉐어를 할 때, 그래서 뇌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컨셔스니스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시올인데, 이렇게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와 리치 클럽 디스트리뷰트 스트럭처로 나누어서 좀 보자면 프리딕티브 코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해서 제가 이 모델을 갖고 왔고, 첫 번째로 그래서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콜티컬 하이라키와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해서 사실 이 신경과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페이퍼가 바로 이 라오 앤 발라드 페이퍼인데, 이 라오 앤 발라드 페이퍼 이전에 사실 프리딕티브 코딩 자체는 이미 존재를 했지만, 익스트로셉션으로부터 들어오는 센소리 인포메이션과 내부에서 어떤 인터널 모델이 프리딕션을 해주는 이러한 관점으로 프리딕티브 코딩을 설명한 페이퍼는 이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소리 에비던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레이어마다 프리딕션을 해주는데, 그 프리딕션한 정보가 합쳐져서 에러 시그널이 계산되고, 그 에러 시그널이 다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또다시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던 계층에서 프리딕션을 해주고, 그래서 에러 시그널이 계속 올라가고 프리딕션이 계속 내려오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리딕티브 코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센소리 정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 펑션을 저희 인지신경과학 쪽이나 AI 쪽에서는 인퍼런스 또는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위 단계에서 다시 센소리 에비던스로 좀 더 정보가 구체화되는 이 과정을 센소리 에비던스 인포메이션이 제너레이트 된다는 의미에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티브 코딩이 이 페이퍼가 나온 뒤로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그 페이퍼에 프리커서 페이퍼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페이퍼가 이 바로 헬름홀츠 머신인데, 사실 이 헬름홀츠 머신 전에도 프리딕티브 코딩을 암시하는 페이퍼들은 꽤 많았는데, 이 헬름홀츠 머신에 와서야 사실
굉장히 이 AI와 이 뉴로사이언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조우를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프리티브 코딩처럼 상위에 있는 어떤 하이 오더 레이어가 있고 하위 단계의 로어 레이어가 있는데,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정보들이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들을 이어주는 이 커넥티비티들이 바로 이 레코그니션 웨이트, 그리고 상위에서 밑으로 매개하는 이 커넥티비티를 바로 이 제너레이티브 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헬름홀츠 머신 자체가 이미 프리티브 코딩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공통점은 피드 포워드, 피드백 커넥티비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러닝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레코그니션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점점 닮아간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러닝이 다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이 상위에 있는 인터널 모델이 바깥에 있는 센소리 에비던스를 잘 이해하고 프리디크를 해준다는 것. 그것에 반해서 이제 헬름홀츠 머신이 갖고 있는 다른 점은 이렇게 프리딕티브 코딩처럼 어떤 명시적인 에러 시그널 계산이 없고, 대신에 이 레코그니션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서로 확률적으로 이 멀티플렉싱 되면서 프리딕션 에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둘 다 아주 이렇게 혁신적인 컨셉이긴 하나, 그래도 부족한 점들은 뭐냐면,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 이 윗단에 없다 보니까 제네레이티브 모델이긴 하나, 인풋 데이터와 성질은 같지만 데이터 자체가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이 헬름홀츠 머신이나 프리딕티브 코딩 자체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이제 나왔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지금 이렇게 접혀 있는 헬름홀츠 머신을 레코그니션과 제네레이티브 모델로 두 개로 언폴딩 시키면 한 파트는 인코딩이 되고 다른 파트는 디코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 레벨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압축돼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고, 다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다시 언폴딩 돼서 하이 디멘전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디코딩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토 인코더이기 때문에 디코더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인풋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학습 방법이 인풋과 아웃풋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한 이 부분에 어떤 랜덤 샘플링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들어가는 인풋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가 나올 뿐이지 다른 종류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서, 그것에 착안해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이 2014년에 킹마와 맥스웰링이 만든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똑같이 인코더와 디코더, 또 그리고 레이턴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 중간 안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샘플링이 가능한 어떤 기제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모던 제네리티브 모델로서의 어떤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률적 모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컨셉들을 이해할 때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이렇게 분리돼서 디스인탱글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좀 되게 강력하고,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능한 것이 이제 probabilistic sampling, 그래서 generative process가 제대로 동작이 된다. 이런 점들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로 하여금 AI도 AI지만 신경과학 측에서도 굉장히 이 우리 뇌가 하는 행동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생물학적으로 좀 덜 플라우서블하다라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들조차도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뇌가 한 파트는 인코딩을 하고 한 파트는 디코딩을 한 그런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코딩과 디코딩 안에 뉴런들이 다르고 그들의 어떤 러닝도 다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이올로지컬리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까지 설명을 드렸다가 다시 저는 좀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헬름홀츠 머신이나 또는 프리딕티브 코딩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뉴런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뉴런들끼리 연결시키는 이 바이디렉셔널 커넥티비티가
비동기적으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바꿔야 된다는 점이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 상위 단계에 있는 하이 오더 레이어에서 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또는 프라이어를 강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좀 진정한 의미의 우리 브레인이 하는 제너리티브 프로세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레이턴 리프레젠트 스페이스를 만들 것인가가 제 관점에서는 가장 초미의 어떤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프리티브 코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레벨에서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다시 갖고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 계산이 정말 어떤 생물학적 기제를 통해서 가능한가. 두 번째는 이 프리티브 코딩을 실제로 트레인을 한다는데, 이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일으킨다는데 그것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퀘스천들이 좀 있는데, 요 프리티브 코딩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인하냐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결국에 이 퀘스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대 이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생물학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퀘스천에서 다 모두 시작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은 1년의 페이퍼들이 백프로파게이션처럼 모든 에러를 다 어떤 글로벌 트래킹을 하지 않고도 이 로컬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있어서 이 프리티브 코딩이 되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사실 있어 왔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 두 개의 질문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대답이 되지 않았나. 이 바이올로지컬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이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은 어떤 질문에 시작한 거냐면, 결국에 그래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는가,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질문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연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덴드리틱 모델인데, 전통적인 어떤 딥러닝에서의 단일 신경세포가 어떤 컴퓨테이셔널 유닛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포 안에서도 컴파트먼트가 여러 개이고, 각 컴파트먼트가 서로 좀 어떤 면에서 인디펜던트한 계산 기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멀티 컴퓨테이션 유닛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페이퍼들이 좀 있어서 지금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퀘스천은 그래도 좀 이전 연구들이 좀 있어 왔는데, 첫 번째 퀘스천, 이 레이턴 리프레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한두 편 정도 있는데 이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프로바빌리스틱 샘플링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상단에서. 거기에 플러스 아까 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크스페이스 시오리 관점에서 보시자면 하나하나의 어떤 인디펜던트 컴포넌트들이 교사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모달리티에서 넘어오는 정보들과 주어진 하이라키를 따라서 올라가는 정보들이 이 상단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약간 연합 학습,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뇌가 하는 학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이 프리딕티브 코딩이 나아갈 방향이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샘플링과 멀티모달 러닝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들 자체가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들을 연합시킴으로써 다음 센서리 에비던스를 예측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안 리쿤이 계속 주장하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기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은 이 두 가지 퀘스천,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 계산 기제와 또 레이턴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에러 컴퓨테이션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어떤 신경과학적 스터디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단일 신경세포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신경세포 몰폴로지인데, 신경세포가 그냥 어떤 소마에서의 어떤 계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 이 에이피칼 컴파트먼트, 그리고 베이설 컴파트먼트, 그리고 이 중간을 잇는 커플링 컴파트먼트 세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피칼 컴파트먼트는 이 하이라키칼리 상위 영역에서 정보를 좀 줘서 이 피드백 인포메이션을 받는 부분으로 이제 이 신경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 많이 쌓여져 있는 이 스터디들이 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피칼 컴파트먼트는 하이 오더 에리어를 담당하고 베이설 컴파트먼트에 달려있는 이제 덴드라이트는 또 이제 하위 단계의 센소리 에비던스를 계속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 커플링 컴파트먼트는 당연히 생각하실 수 아시겠지만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중요한 점은 순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이피칼 컴파트먼트와 베이설 컴파트먼트가 둘 다 어떤 스파이킹이 튈 수 있는데 이 두 스파이크가 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이설 컴파트먼트에서 만들어진 스파이크가 다시 거꾸로 여기 어떤 무슨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다음 엑선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거꾸로 저 에이피칼 컴파트먼트로 넘어가는 이 신경과학에서의 프로파게이팅 액션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이 전위가 올라가서 여기를 굉장히 액션 포텐셜이 스파이킹이 아주 쉽게 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 포텐셜이 거꾸로 돌아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 상위 영역에서 정보가 다가오면 그것이 굉장히 벌스팅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렇게 벌스팅 액티비티가 사실 그래서 이 시냅틱 플라스티스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신경과학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계산적으로 모델링하는 페이퍼들이 최근 들어서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스터디만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바로 알렉산드라 페이어 페이퍼인데 이거 뭐 자세한 어떤 계산 기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이오도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벌스팅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동시에 이제 센소리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 두 정보가 이제 이 중간에서 이 커플링 컴파트먼트 요 뉴런에선 여기 요 뉴런에선 여기인데 요 컴파트먼트에서 이제 서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러다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상위에서 내려오는 피드백 인포메이션, 여기가 하위에서 올라오는 피드 포워드 인포메이션. 이 두 개가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그냥 시그널이 이렇게 그냥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를 표상하는 어떤 그런 정보 계산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 기제를 페이퍼에서 구현을 했고 재밌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것 같은 프로세스가 일어나지만 사실 이렇게 산술적인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그런 현상은 없다. 그냥 이렇게 멀티플렉싱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이것을 이렇게 단순한 어떤 실험을 거쳐서 얘네들은 이제 이 페이퍼에서 조금씩 더 어셈블을 시켜서 조금 더 메소 스케일, 라지 스케일로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라지 스케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흔히 이게 AI에서 쓰는 이런 사이파이 10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 레코니션 태스크를 한 다음에 이게 딥러닝 컨볼루셔널 뉴럴 넷과 거의 비슷한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실제로 어떻게 이 단일 신경 세포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요 하이라키를 따라서 어떤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요번에 이제 요 중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키로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은 이미 이러한 각각의 독립적인 계산 기제들이 그들만의 어떤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해놓은 상태고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들끼리 어떤 통신을 해야 이 글로벌 레이턴 워크스페이스 시어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액세스 컨셔스니스를 느끼는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사이파이 10 이미지 레코니션 같은 경우는 마치 이 안에 누군가가 선생님이 존재해서 바로 레이블을 던져주는 그런 슈퍼바이드 러닝을 테스트를 하고 또 성능을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인간에서 벌어지는 학습 방법들은 그러한 류의 방식들은 별로 없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한테 글자를 가르쳐 줄 때도 한쪽에서는 오브젝트 레코니션,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들어가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스피치, 그러니까 어디토리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D, 알파벳 D야, 알파벳 Y야 라는 어떤 정보가 또 하나의 어떤 하이라키를 따라 올라가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사실 레이블이고 어떤 것이 인풋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꼭 이런 어떤 센소리 간의 정보의 교환도 있지만, 아까 우 교수님께서도 조금 더 뉘앙스적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이미 내부에 존재하는 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존재하는 이 인투이티브 피직스도 어떤 하나의 어떤 모달리티로서 존재를 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미 인투이티브 피직스가 존재해서 또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러닝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넘어서 좀 더 다른 류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최근 들어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대부분 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하나하나가 다 어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모달리티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다 쌓고 그 위에 이제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확률적 샘플링이 가능한 컴포넌트를 담아놓고 걔네들을 합치는 이 프로덕트 오브 익스퍼츠를 이 알고리즘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멀티모달 확률 프로바빌리스틱 샘플링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퍼가 나온 뒤에 여러 번 사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시멘틱 레벨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결국에 우리 뇌가 하는 것은 이 한쪽이 비전이고 한쪽이 오디토리라 그러면, 러닝이 다 끝난 뒤에는 이미 상상을 통해서 비전도 만들 수 있고 오디토리도 만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전을 통해서 오디토리를 상상할 수도 있고 오디토리를 통해서 비전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다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레이턴트 팩토라이제이션, 조인트 제너레이션, 크로스 제너레이션, 시너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알고리즘적으로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바로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바뀌는 이런 순간들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 멀티모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들이 발전하는 방향이. 저는 이제 결국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우리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금 전에 있었던 스터디들이 다 프릭티브 코딩으로 좀 구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니모달적인 프리딕티브 코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모달 레이턴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코그니티브 에리아들이 이런 하이라키를 구조를 따라서 프리딕티브 코딩을 하는, 그래서 그 중앙에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구조를 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턴 팩토라이제이션, 조인트 제너레이션, 크로스 제너레이션, 시너지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한 구조의 이 프리딕티브 코딩의 장점은 이렇게 레이어 와이즈 또는 유닛 와이즈로 이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고 러닝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구조가 다 좀 바이올로지에서 하는, 우리 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컴포넌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제안만 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라가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좀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러한 구조의 어떤 스터디가 최근에 진행된 바가 있어서 했는데, 그 예제가 바로 이 릴레이셔널 인퍼런스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에피스테믹 골과 프래그매틱 골 중에 에피스테믹 골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는 세상의 환경들이 겉에 보여지는 센소리 옵저베이션은 다 다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관계 구조가 다 똑같다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relational inference, 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 이제 회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관계 정보를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바나나를 봤다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오토바이를 보고, 그 다음 행동을 했을 경우 책을 보고, 이러한 어떤 일련의
어떤 이 레퍼런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센소리 에비던스들을 볼 수 있는 그 규칙을 내가 학습할 수 있다면 새로운 환경이 와도, 그래서 그 환경은 사실 이 레퍼런셜 프레임워크는 똑같지만 여기 매핑된 센소리들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센소리 에비던스는 내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몇 가지 센소리만 보면 새로운 환경에 가도 다음 센소리 에비던스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가족 관계에서 누가 서로에게 딸이고 엄마이고 조카이고 삼촌이고 이 구조를 이미 파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가족의 예제가 와도 내가 케이시라는 한 사람만 정보를 주어주면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엄마는 누구이고 아빠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센소리 에비던스는 얘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빠가 있을 것이고 엄마가 있을 것이고 그들 아빠와 엄마는 어떤 관계이고 머릿속으로 그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셔널 인퍼런스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고 그래서 꼭 모든 트랜지션을 다 거치지 않아도 프리딕션을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이 릴레이셔널 러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신경과학에서 코그니티브 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컴포넌트들이 바로 이 엔스라이널 히포캠팔 서큐트인데 보시면 이 엔스라이널 콜텍스도 레테럴 파트가 있고 미디얼 파트가 따로 있는데 레테럴 파트가 히포캠퍼스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라테럴 파트가 히포캠퍼스와 연결된 부분들이 패스웨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미디얼 엔스라이널 콜텍스, 레테럴 엔스라이널 콜텍스가 패스웨이를 다 서로 달리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큐트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하워드 아이젠바움이 만든 이 어소시에이티브 모델의 의미를 좀 아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이 레테럴 엔소라이널 콜텍스는 논 스페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센소리 에비던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미디얼 엔소라이널 콜텍스는 센소리 에비던스보다는 조금 더 컨텍스츄얼한 인포메이션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서 히포캠퍼스로 넘어서 두 정보가 CA3 덴테이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두 정보가 서로 연합돼서 매핑되는 과정이 벌어지는가 하면 CA1과 서비큘럼에서는 이 두 정보가 합쳐졌지만 그래도 조금 독립되게 표상을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변하고 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트래킹을 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2005년에 하워드 아이젠바움이 모델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근에 제임스 위팅턴이랑 티모스 베런이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을 만든 게 바로 이 릴레이셔널 인퍼런스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페이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그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에어리어와 연관이 되는가는 이제 차차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얼 엔소라이널 콜텍스에서는 어떤 세상을 표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 라테럴 엔소라이널 콜텍스는 센소리를 계속 던져주는데 이 중간 히포캠퍼스에서 만나서 히포캠퍼스가 계속 센소리 매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얼 엔소라이널 콜텍스는 스트럭처럴 코딩을 하고 라테럴 엔소라이널 콜텍스는 센소리 스티뮬러스를 던져주는 이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하고 그 중간에서 히포캠퍼스가 컨적티브 코딩을 한다고 이제 이 아이젠바움 모델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프리딕티브 코딩을 통해서 계속 올라온 정보들이 여기 표상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모달리티에서 아까 뭐 인투이티브 피직스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모달리티에서 존재하는 정보들이 여기서 표상이 돼 있다면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히포캠퍼스에서 만나서 이런 어떤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히포캠퍼스가 결국엔 관계와 센소리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는가를 계속 순간순간 예측하는 그런 제네티브 모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이런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을 넘어서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그 석세서 리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런 이 히포캠퍼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의 어떤 핵심 알고리즘들인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에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프리딕션 된 스트럭처 코딩이 결국에 다시 센소리로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 그리고 센소리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스트럭처 코딩과 어떻게 어소시에이트 되는 과정들이 다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에서 구현이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이 글로벌 워크 시오리 그 가장 중앙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그 중에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이 하나의 어떤 예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이 결국에 어 이렇게 학습을 많이 안 했을 때보다 이제 어떤 릴레이셔널 스트럭처를 한번 파악한 뒤부터는 빠르게 학습하는 과정들이 이 여러 가지 트랜지티브 인프런스, 패밀리 인프런스, 방향 추론 같은 데서 다 벌어진다는 걸 보여줬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이렇게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결국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스트럭처 코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액티비티를 뽑아내고 히포캠퍼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알고리즘 레벨에서 뽑아본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걸 매핑했더니 그리드 셀에 해당하는 이 G에서는 이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그리드 셀과 보더 셀들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고, 히포캠퍼스에서는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 기제를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최근에 어떤 페이퍼가 있었냐면, 이 그리드 셀의 패턴이 사실은 이 플레이셀의 어떤 디멘전 리덕션을 했을 때 패턴이라고 말하는 페이퍼가 일라이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의 기제를 이해하신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항상 어떤 레퍼런셔널 프레임워크를 히포캠퍼스에 던져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압축시키면 당연히 이런 정보로 발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요 파인딩은 이제 그리드 인포메이션이 첫 번째 환경과 두 번째 환경에서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을 보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컨셉을 제너럴레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제를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히포캠퍼스는 센소리 에비던스를 계속 매핑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썸머리를 좀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의 뇌의 가장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 관점에서는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원리와 관련된 알고리즘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헬름홀츠 머신, 그리고 몇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레이턴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렇게 덴드리틱 모델과 멀티모달 프리딕티브 코딩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뇌는 우리가 하이라키라는 구조에 너무 최근 들어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이라키 하면 굉장히 어떤 홀리 그레일, 성배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뇌는 모든 게 다 하이라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레이턴 스페이스, 하이오더에서 우리가 정말 컨셉들을 어떻게 연합시키고 거기서 셀프 슈퍼바이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네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톡은 이만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계속 두 명의 PI가 나와서 이렇게 톡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LNPO라는 어떤 상위 그룹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연구도 진행하고 발표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 학생들이에요. 저희 둘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다 LNPO 그룹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이 학생 중심의 리서치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오리, AI 디벨롭먼트, 익스페리먼트,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LNPO라는 저 이름 자체가 제가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같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 LMPO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저희 오늘 톡의 제목이 이제 LMPO 그룹의 약자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Life Inspired의 L, 그리고 Neural Network의 N, 그리고 Prediction P, Optimization O 해서 LMPO고, 사실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P of O의 로그를 씌운 그게 이제 LMPO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셋 포인트, 우리 셀프 에비던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어트랙터 같은 존재인데, 제가 설명했던 어떤 그런 인트로셉티브 한 거에 어떤 옵티마이즈 되는 거, 그리고 프레딕티브 코딩의 프레딕션,
이 전체가 이제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되는 뉴럴 네트워크여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저희 LMPO 그룹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아래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신인류의 만남이라고 하는 신인류 채널을 유튜브에 만들어서 저희가 사실 오늘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어서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유별난 만남 채널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설명하고 또 연구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어떤 질문이나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하고 오늘 저희 톡은 이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유튜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만 저희 톡은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